고모 15억짜리 아파트는요? 제 이름으로. 재산? 그게 중요했구나. 이제 알겠어. 난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용당하러 온 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화입니다. 김순덕 할머니, 올해 71살이세요. 서울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은행에는 5억이 넘는 예금도 있으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 자식이 없으세요. 30년 전에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할머니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아기까지 유산하시고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친아들 같은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민수 씨, 지금 45살입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민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어린 민수는 갈 곳이 없었죠. 그때 순떡 고모가 나선 겁니다. 민수야, 고모 집으로 와. 이제부터 고모가 내 엄마야. 그날부터 순떡 할머니는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우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교 4년 등록금까지 전부 대주셨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도 5천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고모,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고모는 제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죠. 순떡 할머니도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민수가 이렇게 잘 커졌구나. 그런데 지난 2000년 3월 순떡 할머니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혼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할머니는 고민 끝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이제 나이도 먹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저희랑 사셔야죠. 제가 지혜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 부인 박지혜 변호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지혜 씨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연봉만 2억이 넘습니다. 남편 민수보다 돈도 더 많이 벌죠. 그래서인지 자존심도 세고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합니다. 여보, 시어머니도 아니고 고모 할머니까지 모셔야 해? 지혜는 남편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여보, 고모가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알아요, 알아. 근데 나도 워킹맘이잖아요. 시댁도 아닌데 고부 갈등까지 생기면 어떡해요? 민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근데 여보, 고모 할머니 강남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응. 15억 정도 될 거야. 15억. 그리고 예금도 좀 있으시다고 했죠? 응. 5억 넘게 있으실 거야.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0억이 넘는 재산이었죠. 알았어요, 여보 모시죠. 어차피 고모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나중에 그 재산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뭔가 찝찝했지만 고모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편 순덕 할머니는 민수네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한 곳을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선생님, 유언장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재산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도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죠. 민수야, 고모가 너를 믿는다. 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바란다. 2000년 4월 순떡 할머니는 민수네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괜찮았어요. 민수도 반갑게 맞아줬고 7살 손자 준호도 고모 할머니가 신기한지 잘 따랐습니다.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는 왜 주름이 많아요? 우리 준호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거란다. 그럼 고모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할머니는 71살이야. 와. 엄청 많이 늙었네요. 순떡 할머니는 준호가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처럼 느껴졌어요. 민수 부부는 맞벌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떡 할머니가 준호를 돌보게 됐죠. 유치원 하원시키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 준비하고 할머니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내가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사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박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모 할머니, 준호 간식으로 뭐 주셨어요? 응. 삶은 달걀하고 우유 줬어. 달걀이요? 고모 할머니, 요즘 애들은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돼요. 달걀은 하루에 반 개만 먹여야 한다고요. 아, 그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리고 우유도 일반 우유 말고 저지방 우유 줘야 한다니까요.
준호가 영재원 다니는 거 아시죠?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순떡 할머니는 기가 죽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준호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고모 할머니, 잠깐만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영재원 숙제해야 돼요. 영어 단어 50개 외워야 한다고요.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워킹맘이라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지혜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200만 원짜리 다이슨이에요. 고모 할머니 세탁기 쓰실 때 이 버튼 누르시면 옷 망가져요. 고모 할머니, 준호 목욕은 제가 시킬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즘 애들 피부는 약하거든요. 하나하나가 순떡 할머니한테는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냥 도움이 안 되는 노인네구나. 민수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고모, 지혜가 좀 예민해도 이해해주세요. 워킹맘이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알았어, 민수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이 자꾸 올라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나. 그때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고모 할머니 사랑해요. 순떡 할머니는 문을 열고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 이 아이 때문이라도 참자.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5월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고모 할머니, 선생님이 가족 역사 조사에 오래요. 고모 할머니 옛날 사진 보여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시절의 순덕 할머니와 멋진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고모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분은 고모 할머니 남편이셨단다. 남편? 그럼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순떡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아, 그럼 고모 할머니는 왜 자식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한테 고모, 삼촌도 있던데. 할머니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 할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충격이 너무 커서 아기를 잃었단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았어. 그런데 내 아빠, 민수 아빠가 어렸을 때 갈 곳이 없어서 고모 할머니한테 왔단다. 그때부터 고모 할머니는 민수 아빠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대학교까지 다 보내줬지. 아, 그럼 우리 아빠는 고모 할머니 아들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그래서 고모 할머니는 너희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야. 이 대화를 우연히 문 밖에서 듣던 박지혜 변호사. 3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민수 씨를 키우셨구나. 좀 안 됐네. 지혜는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줬어도 친손자는 아니잖아. 나한테 고부관계 강요할 순 없지. 한편 순떡 할머니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해인사 회원 스님 010-0000-0000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원 스님은 순떡 할머니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와주셨던 친구죠. 그런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혜원아, 너는 잘 살고 있니? 할머니는 수첩을 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연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 7월, 무더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중요한 재판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민수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엔 순떡 할머니와 준호만 남았죠. 점심을 먹은 할머니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당뇨약을 먹으면 자꾸 졸음이 왔거든요. 준호야, 할머니가 잠깐만 눈 좀 붙일게. 너는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어, 알았지? 네, 고모 할머니.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10분만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베란다 높은 화분 위에 준호의 로봇 장난감을 올려뒀거든요. 저 로봇 갖고 놀고 싶은데. 준호는 슬금슬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다가 화분 옆에 놓고 올라갔어요. 좀만 더. 준호가 로봇을 잡으려는 순간. 깍! 의자가 흔들리면서 준호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마를 화분 모서리에 쿵 부딪혔어요. 으앙! 으앙! 준호의 울음소리에 순떡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어디 다쳤어? 할머니가 베란다로 달려가니 준호가 이마를 잡고 울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꺼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어 보이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났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할머니는 황급히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었거든요. 안 돼, 119. 119에 연락해야 해. 할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준호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경미한 외상입니다. 3바늘 정도 꿰매면 돼요.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겁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아이 의식도 명료하고 괜찮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내가 졸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고모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혼자 올라간 거예요. 준호야,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준호가 다쳐서 병원에 왔어.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 병원 응급실이야. 저녁 7시 재판을 마친 박지혜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문자를 읽은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다쳤어. 지혜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마에 거즈를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지혜는 준호를 확인했습니다.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고 주변이 약간 멍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침에 부탁한 게 뭐예요? 준호 잘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 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준호가. 졸았다고요? 고모 할머니가 졸아서 애가 다친 거예요. 지혜야,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우리 아들 이마에 3바늘이나 꿰맸는데 괜찮다고요? 흉터라도 남으면 어떡하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맡긴 게 뭐예요? 아이 하나였잖아요. 그것도 못 봐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저는 워킹맘이라 애 못 볼까봐 고모 할머니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고모 할머니가 오히려 애를 다치게 하면 어떡해요? 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혜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때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괜찮아. 아빠. 민수는 준호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경미한 외상이고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겁니다. 다행이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를 돌아봤어요. 고모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야, 고모가 잠깐 졸았는데. 고모,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민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너 맞아. 그때 지혜가 더 흥분했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가 아니라 70대 노인한테 애를 맡긴 제가 바보였죠.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 엄마도 아니고 고모 할머니잖아요. 우리가 왜 남의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애까지 다쳐야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지혜의 손이 순덕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봤어요. 순덕 할머니는 뺨을 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내 새끼가 다쳤는데 왜 못 때려요? 흉터라도 남으면 어쩔 거예요?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고모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혼자 올라간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지혜는 준호를 제지하고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고모 할머니 당분간 집에 안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모 할머니 보기 싫어요. 민수는 고모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모 지혜가 워킹맘이라 좀 예민해요. 이해해주세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떡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결국 난 남이었구나. 그날 밤부터 순떡 할머니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고모, 저 민수예요. 식사하셔야죠. 문 열어주세요. 배 안 고파가 있어.
고모 민수는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 준호예요. 나와주세요. 준호야, 할머니 괜찮아. 너는 가서 놀아. 고모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준호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문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고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혜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고모, 나와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지혜는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유난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심했나? 아니야, 애가 다쳤는데 당연히 혼날 만도 하지. 근데 손찌검까지는 너무했나? 지혜는 내심 미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떡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원 스님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인사입니다. 혜원아, 나야 순덕이. 순덕아. 순덕이 맞아. 응, 30년 만이지. 혜원 스님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덕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혜원아,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순덕아,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수를 30년 동안 키운 이야기, 함께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뺨을 맞은 이야기까지. 혜원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여기로 와. 내가 쉴 곳이 필요해.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지. 너는 30년 전 내 친구고 지금도 내 친구야.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머니는 집을 나서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네? 아파트를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사정이 생겼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혹시 유언장은? 아, 유언장 말이죠. 그것도 좀 수정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해인사와 아동보호단체에 전액 기부합니다. 단, 제 생활비 정도만 남기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제 진짜 마음입니다. 서류를 마친 할머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강남 아파트 급매로 내놓습니다. 시세는 15억인데 14억 8천이면 바로 넘기겠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급하게 파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강남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14억 8천만 원이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곧바로 해인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지혜도 방금 도착한 참이었어요. 여보, 고모 안 보여? 글쎄, 방에 계시겠지. 민수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었어요. 빈 방이잖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도 정리되어 있고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여보, 고모가 안 계셔. 뭐? 어디 가셨대? 두 사람은 황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발견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너를 30년 동안 키웠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곧 매물로 나올 거다. 뭐? 아파트를 판다고?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아파트는 우리 거잖아.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였잖아. 민수는 황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남 아파트 매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아, 그 아파트요? 이미 계약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하루 만에 팔렸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15억이 날아갔어. 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 어떡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기대하고 함께 살기로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한 달 후, 2000년 9월 경상남도 산속 깊은 곳 해인사.
순덕 할머니는 스님복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순덕아, 밥 먹어. 혜원 스님이 공양간에서 불렀습니다. 가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순덕아, 여긴 어때? 적응됐어? 응. 30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처음이야. 그래, 다행이다. 너 얼굴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순덕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은 혜원 스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혜원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30년 전에도 지금도. 할머니는 하루 일과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예불 참여. 아침 공양 후에는 텃밭 가꾸기, 점심 후에는 독서와 명상. 저녁 예불 후에는 혜원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순덕아, 조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뭐,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혜원 스님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섭섭하지. 솔직히 말하면. 응. 30년을 키웠는데 결국 재산 때문이었나 싶어서 허무해. 순덕아, 그 재산 정말 다 기부한 거야? 응. 해인사에 5억, 아동보호단체에 9억 8천. 내가 쓸 생활비로 1억 정도만 남겼어. 너 정말 대단해. 보통 사람은 못해. 뭐가 대단해. 나도 처음엔 민수한테 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랑은 재산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더라고.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지. 혜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할머니는 요즘 당뇨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덕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 많이 좋아졌대. 이대로만 관리하면 합병증 걱정 없을 거래. 다행이다. 순덕아,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래, 혜원아. 두 사람은 절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같은 시각, 서울 좁은 전셋집. 민수 부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여보, 전세 보증금 2억으로는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들대요. 그래. 경기도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왜 그때 고모 할머니 뺨을 때렸을까? 내가 참을걸. 여보도 너무했어. 고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알아요. 알아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혜는 짜증을 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갔어. 내 평생 벌어도 못 살 아파트인데. 민수는 수소문 끝에 해인사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여보, 나 고모한테 가서 용서 빌고 올게. 그래요, 가보세요. 민수는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해인사 입구에서 민수는 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스님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고모 민수야, 왜 왔니? 고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모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고모 용서는 했어, 민수야. 진작에 용서했지. 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고모, 다시 같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고모는 고모 인생 살 거야. 고모, 그럼 아파트는요? 재산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재산? 그게 중요했구나. 역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해져. 너희가 고모를 집에 들인 이유, 고모도 다 알아. 15억짜리 아파트 때문이었잖아. 민수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아파트는 이미 팔렸어. 14억 8천에. 그리고 그 돈은 전부 기부했어. 해인사하고 아동보호단체에.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부요? 전부 기부하셨다고요? 응. 고모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고모 마음대로 쓸 거야. 고모. 저희는요? 저희는 생각 안 하시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고모를 사랑했니? 진심으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고모를 사랑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이제 가. 너희 인생 잘 살아. 고모. 할머니는 돌아서서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는 절 입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2000년 11월 순덕 할머니에게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순덕아, 편지 왔어. 편지. 누가 보냈대? 할머니가 봉투를 보니 보낸 사람은 이준호였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준호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준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께 저 준호예요. 고모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고모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아빠도 잘못했어요. 저도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고모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고모 할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고모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아, 왜 울어? 아니야. 그냥 기쁜 눈물이야.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고모 할머니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호에게. 준호야, 편지 고마워. 고모 할머니도 준호가 보고 싶단다. 엄마 아빠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렴. 고모 할머니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준호가 어른이 되면 여기로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때까지 할머니가 기다릴게. 준호야, 사랑한다. 고모 할머니가. 할머니는 편지를 붙이고 절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충분히 행복해. 회원 스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마음이 편해 보이네. 응. 이제 정말 편해졌어. 다행이다.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아, 나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까?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순덕아.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3년 후. 2003년 순덕 할머니는 74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인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당뇨도 완전히 관리되어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절 입구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회원 스님,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회원 스님이 나와보니 10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니? 저 이준호예요. 고모 할머니 계신가요? 준호? 그 준호구나. 회원 스님은 절 안으로 소년을 안내했습니다. 순덕아, 손님 왔어. 순덕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고모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모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준호.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혼자? 아니요,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아빠는 밑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그리고 용돈 모아서 이거 샀어요. 준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모 할머니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도리가 들어있었어요. 겨울에 목 따뜻하게 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준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은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30년 동안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아낌없이 줬죠. 하지만 정작 할머니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존중이었어요. 박지혜 변호사는 워킹맘으로서의 스트레스를 할머니한테 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죠. 민수는 고모의 은혜를 알면서도 아내와 고모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재산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15억짜리 아파트와 5억의 예금, 총 2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자신은 절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카한테 줬어야지 왜 저래 기부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절에 기부하고 아동보호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기대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전세집에서 쫓겨나 경기도로 이사 가야 했죠.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준호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고모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용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고 편지도 썼죠. 그래서 할머니도 준호만은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찾아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3년 후 정말로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다시 만나 안고 우는 장면 보셨죠? 이게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순떡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해보세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고모, 건강하시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돈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지만 진심은 평생 남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준호와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순떡 할머니처럼 평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